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온라인 수업은 선생님이 미리 영상을 찍어뒀어요. 그래서 미리 찍어둔 영상을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뭔가 강의를 제공하는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혹시 선생님이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만약에 하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멈추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출석 체크만 하고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미리 찍어 놓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학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번에 우리 어디까지 배웠냐면 저번에 우리 15페이지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15페이지까지는 문학은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춘향전을 바탕으로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가치, 그리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가치, 또 하나는 문학의 미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는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면서 이 작품을 볼 건데, 이 작품의 제목은 봄눈 오는 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제목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요 봄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봄인데 봄에 대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가는 황인숙 작가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봄눈 오는 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업 순서는 첫 번째로 읽기 전에라는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표현 방식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먼저 봐도 좋지만 표현 방식을 미리 보고 미리 본다면 이 작품에 이런 표현 방식이 쓰였구나 하고 하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본문을 학습해 볼 거예요. 그리고 학습 활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건데 학습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학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금 교과서 준비했나요? 교과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는 선생님이 쓸게요. 교과서 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에 보면 맨 왼쪽 맨 위에 읽기 전에 라고 되어 있고, 왜 이런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읽기 전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읽기 전에를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봄날의 전경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봄날, 봄이면 이게 떠올라요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운동화 혹은 꽃, 이런 것들이 자주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은 여기다 이렇게 화면에도 이렇게 사진도 있지만 선생님은 벚꽃이 제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벚꽃이 항상 봄만 되면 벚꽃 축제도 있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벚꽃 엔딩. 그래서 그러한 이제 벚꽃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선생님 뭐 키우는 강아지도 있지만 강아지하고 같이 재작년에는 벚꽃을 보러 갔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사진도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벚꽃 하면 선생님한테는 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뭐 개나리가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또 하나는 뭔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순, 이파리가 또 생각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봄날의 전경이 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 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표현 방식은 크게 4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의인법, 두 번째 중의법, 세 번째 도노법, 네 번째 영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4가지를 아마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배웠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면은 그 내용이 이제 잘 기억이 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법은 인간이 아닌, 이 개념이 나와 있죠. 개념에 대해서 보면 인간이 아닌 대상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비유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에 보면은 인간이 아닌 대상에 뭐가 있냐? 동물. 뭐 있어요, 동물? 강아지, 닭, 소 많겠죠.
그 다음에 사물, 여러분들 갖고 있는 펜, 교과서 다 되겠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뭐냐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랑. 우리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정의. 아니면 기쁨.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강아지가 날 좋아하는지 날 보고 웃어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특성, 웃는 특성을 이제 강아지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강아지가 날 보고 웃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옷이 날 거부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많이 먹고 하면 살이 찌잖아요. 근데 살이 쪄서 옷이 안 맞는데 그거를 가지고 옷이 날 거부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옷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네 욕심이 널 망칠 거야 라고. 욕심, 눈에 보이지 않잖아.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개념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네 욕심이 널 망칠 거야. 우리 의인법 한 번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가 날 부른다. 그죠? 아니면 떡볶이가 날 원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의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품을 보면서 의인법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개념부터 보면은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 표현함으로써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러면 첫 번째로 언어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두 번째 여러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수사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의법이 뭐냐면 하나의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라고 했을 때 이 배는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신체 부위 중에 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먹는 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곁들여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성산문이라는 사람의 시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성산문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나요? 역사 얘기를 잠깐만 해본다면 성산문이라는 사람은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종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그 단종을 다시 왕위로 올리려고 계획을 했다가 실패해서 죽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육신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쓴 시조를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비록에 푸세의 거신들 기니 따에 놨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이제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몰라도 되지만 백이와 숙제라는 이제 사람에서 이하고 제를 따온 거예요. 이 백이와 숙제가 누구냐? 예전에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있던 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주나라에 이 두 사람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에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 수양산이라는 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먹으면서 연명을 했대. 그러니까는 왕이 주는 돈은 하나도 안 받고 나 여기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캐어먹고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백이와 숙제가 나오면 지조, 절개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 백이와 숙제를 하나노라. 하나한다는 거는 원망하노라. 왜 원망할까요? 줄여 죽은 진들, 차라리 굶어 죽은 진들, 채미도 하는 것과 채미는 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캐는 거를 채미라고 하는데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는 왜 캐어 먹었어?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록 푸세의 거신들 기니 따에 놨다니. 이 말은 뭐냐면 비록 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라는 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다시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나라가 싫어서 수양산이라는 데 들어가서 요 채미, 고사리만 캐어먹고 살았대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산도 왕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산문이 봤을 때에는 너네
굶어 죽을지언정 이거는 왜 캐먹었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보다 더 싫어. 더 거부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때 당시에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 수양대군이에요. 좀 감이 왔죠? 여기서 말하는 수양산은 첫 번째로 진짜 산, 백이와 축제가 들어갔다는 그 산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요 수양대군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백이와 축제가 들어갔던 수양산, 그리고 두 번째는 수양대군을 수양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곁들여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봄, 눈 오는 밤에서는 눈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볼 때 눈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표현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다음 표현 방식은 돈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호법이 뭐냐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불러 일으키는 수사법. 그냥 부르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아기야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청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 이렇게 부르는 거를 전부 다 돈호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도 봄, 눈 오는 밤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물이나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부르면 누구야? 친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확히 이름을 부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책상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합니다. 돈호법. 여러분들 잘 알아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은 단어라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돈호법에 대해서 지금 봤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법에 대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영탄법은 뭐냐면 감탄사 혹은 감탄조사 따위를 이용하여 기쁨, 놀라움, 슬픔, 놀라움과 같은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그래서 여기 얘는 잘못됐고 요 위에 얘를 보세요. 그래서 감탄사 오, 아 하면서 이렇게 느낌표 있는 거. 그 다음에 감탄조사는 여기 빨간 부분 고, 그려 해서 보았는고 큰일 났겠는거려 하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기쁨, 슬픔, 놀라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쁨, 슬픔, 놀라움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느낌표를 더 적어주면은 더 강하게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영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총 4가지를 봤어요. 뭐뭐 봤었죠? 첫 번째로 봤던 게 의인법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중의법. 그 다음에 뭐 봤었죠? 돈호법.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영탄법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 머리에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로 보면 행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글의 줄을 바꿈. 한마디로 시의 행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래 만약에 시를 보면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우리 흔히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를 끊어버려서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도 지금 원래 글의 줄이 바뀌었잖아요. 요 밑으로 갔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시의 행을 바꾸는 거를 행갈이라고 합니다. 행을 갈아버렸다. 이렇게 다음 행으로 갈아치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봄, 눈 오는 밤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자, 제목부터 우선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은 제목인 것 같아요. 제목만 봐도 절반 이상이 보여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첫 번째로 보면 봄, 눈 오는 밤이래요. 봄, 눈. 계절부터 찾아보면 계절은 초봄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 흔히 봄에 눈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군대에 갔을 때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이때 선생님은 눈이 왔던 기억이 나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눈이 온다는 거는 봄에 오는 눈이라고 해서 봄눈이라고 부르고 계절적 배경은 초봄이 되겠죠. 초봄은 완전 봄에서 처음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밤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적 배경은 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목으로 보면은 초봄의 이야기인데 시간적 배경은 밤이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봄눈 오는 밤은 크게 3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띄워져 있죠. 그래서 3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선생님은 이렇게 한 년씩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1년을 볼게요. 길 건너 숲속. 이렇게 길을 건너면은 이렇게 길이 있고 길 건너면 여기에 막 이렇게 숲이 있나 봐요. 그래서 길 건너 숲속. 거기에서 봄눈 맞는 나무들. 여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있었겠죠.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제재라고 하는데 되게 많이 봐요. 시에서 시를 분석하다 보면 제재가 뭔지 항상 나와요. 근데 제재가 뭔 말이냐면 제재라고 하는 것은 문화작품의 바탕이 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는 이 작가가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구체적인 재료를 우리는 제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 봄눈 맞는 나무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시를 짓게 된 거예요. 다시 보면 길 건너, 내가 여기 있으면 길 건너 숲속, 여기가 되겠죠. 봄눈 맞는 나무들. 근데 그 중에서도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우리가 이렇게 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이 있는데 우리 흔히 이제 풀 이렇게 생겼죠. 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눈이 왔는데 눈이 이렇게 살짝 쌓여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방눈처럼 이렇게 큰 눈이 펑펑 왔으면 이 눈으로 덮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눈이 와서 여기가 가볍게 눈을 받쳐든다는 소리는 눈이 많이 오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발치가 하얗다라고 해서 발치는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16페이지 왼쪽에 사물의 꼬리나 아래쪽이 되는 끝부분. 그 끝부분이 하얗게 돼 있대요. 하얗다. 우리가 하얀 거,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부르는데 감각적인 표현은 몇 가지가 있죠. 처음에 시각, 그 다음에 후각, 청각, 또 뭐가 있어요? 미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공감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감각적인 만약에 표현이 쓰여 있다라고 한다면은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갔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걸 나중에 선생님이 문제로 낸다면 봄눈 오는 밤은 하면서 보기에 하나가 첫 번째 감각적인 표현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시각적인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감각적인 표현이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년을 보면 길 건너의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이렇게 그 다음에 마른 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지금 1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죠. 자, 다음 2연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연은 뭐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복잡해 보여서 이렇게 색깔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눈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너라는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은 봄눈 오는 밤을 이제 2연을 보도록 합시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우선 눈부터 보면 여기에 눈이 되게 많은데 감은 눈 하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눈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중의적인 표현이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렇죠. 한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선생님이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중의적인 표현을 보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두 가지로 쓰여요. 첫 번째는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 눈을 감은 상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렇게 눈, 사람 눈, 이렇게 사람 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봄을 맞아 싹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흔히 싹이 나기 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상태도 우리가 눈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싹이 나기 전의 상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나무들이 눈에
봄눈에 덮여 있어서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봄을 맞아 싹 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눈이라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중의적 표현. 그것만 안다면 여기서 이해가 금방 되겠죠. 그래서 보면 너의 예쁜 감은 눈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다? 그렇죠. 나무를 지금 가리키고 있잖아요. 지금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해놓고 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너가 나무를 가리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너라고 지칭하면서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를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의인법이라고 했었죠. 여기 나와 있죠. 의인법,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너의 감은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마치 말을 걸듯이 그 다음에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무를 너, 내로 지칭하면서 의인화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청자. 청자는 듣는 사람. 듣는 사람을 정해서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듣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니? 혹은 너의 예쁜 감은 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거 또 나오죠. 도노법.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를. 사람을 부르듯 대상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너라고 하면서 여기 부르고 있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돈호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 아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너의 예쁜 눈을 하다 너 아니라고 함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연에서는 우리가 배운 내용 세 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하나는 중의적인 표현, 중의법이라고 해서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어서 실제 이렇게 신체의 눈처럼 눈을 감은 상태. 또 하나는 싹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중에 꽃이 이렇게 나겠죠. 그래서 싹을 싹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또 하나는 너, 네라고 하면서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청자, 듣는 사람을 정하고 있어. 누가 듣고 있냐면 이 얘기를 나무가 듣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너 아니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도노법. 마치 사람을 부르듯이 대상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연에는 좀 정리할 내용들이 조금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년을 보도록 합시다. 자, 3년을 볼게요. 3년을 보면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우리가 흔히 아는 눈송이라고 하면은 아까 위에서 이제 어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죠? 제목처럼 이렇게 봄눈이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봄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봄눈들이 줄다름쳐 온대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 눈송이들이 이렇게 나무 위로 오는 모습을 마치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송이들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오는 건 아닌데, 그죠? 마치 눈송이들이 일부러 나무 위로 오는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의인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여기 드러나죠?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했을 때 네 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의인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눈도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라도 그럴 것이다. 뭔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라도 너한테 갈 것 같아. 왜냐면 네 예쁜 눈, 감은 눈 하면서 여기 보면은 오라고 하면서 이거 뭐라고 썼죠? 오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서 여기 감은 퍼붓는 봄눈이라고 하면서 영탄법을 드러내고 있어요. 좀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다시 3년을 다시 보면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아마 나라도 그럴 것이다 하면서 화자의 공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예쁜 눈,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 원래는 요게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은 눈에 퍼붓는 봄눈인데 이렇게 행을 바꿔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행가리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만약에 쉼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흔히 만약에 그냥 읽으면 네 감은 눈, 네 만약에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라고 돼 있을 텐데 여기에 만약에 쉼표를 넣는다면 눈송이들이 줄다름쳐 온다. 이렇게 쉼표를 사용하는 거는 쉼표는 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예쁜 감은 눈에 퍼붓는 눈, 봄눈이라고 해서 쉼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도 갈고 있고 그 다음에 영탄법도 드러내면서 눈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3년에서는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나 같아도 그 감은 눈에 입을 맞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년부터 3년까지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의인법도 아까 계속 봤었고 여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인법이랑 또 뭐 있었어요? 우리 배웠던 것 중에 그렇죠. 중의적 표현 혹은 중의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노법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영탄법 그리고 여기다 추가로 배웠던 게 우리가 행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 부분을 배웠으면 이제 봄눈 오는 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1년부터 3년까지 배웠는데 1년은 우리가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이에요. 그래서 화자가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림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친다면 화자가 이렇게 길 건너에 있는 그 나무를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 그래서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봄눈 오는 밤 길 건너 숲속에서 나무들이 눈을 맞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2년, 3년은 이렇게 사람을 다시 그려본다면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1년을 바탕으로 실제 본 풍경을 바탕으로 2년과 3년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보면은 나무들이 예쁘게 눈을 감고 있다 했을 때 이 눈은 두 가지 의미라고 했었죠.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실제로 사람처럼 사람의 눈처럼 봄눈 때문에 감은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 눈의 의미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의 싹 그래서 아직 싹 트지 않은 눈 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면 3년을 보면은 이 눈송이들이 나무들의 감은 눈에 감탄하며 입 맞추려 퍼붓는다. 그래서 감탄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나와 있었잖아요. 쉼표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행가리를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영탄법을 통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년은 우리가 실제로 화자가 본 풍경이고 그 본 풍경을 바탕으로 2년과 3년의 내용을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화자가.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럼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정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갈래를 보면은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담은 거니까 서정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자유시. 이게 자유롭게 쓰였잖아요. 그 아까 우리 봤던 시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형시라고 불러요.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현대 시들은 전부 다 자유시예요. 자유롭게 쓰니까. 그다음에 성격을 볼까요? 성격은 신미적. 신미적이라는 얘기는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미적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감각적이라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는. 아까 이거 보면은 뭔가 감각적으로 눈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정적이라는 부분도 다 봤었고 서정적은 뭐 정서를 듬뿍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제재는 선생님이 제재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문학작품의 바탕이 되는 요소인데 작가가 작품을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재료를 우리가 제재라고 불렀어요. 제재. 그리고 주제를 본다면 이제 주제를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시를 결국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시를 썼냐라고 본다면 이 시는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작가가. 그 다음에 특징을 본다면 다 배운 거죠. 의인법, 중의법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우리 이거 말고도 더 알고 있었죠? 뭐 있었죠?
그렇죠. 영탄법도 있었고 도노법도 있었죠. 우린 더 많이 배웠어요. 그 다음에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시각적인 것은 아까 하야타 있었죠. 1년에 하야타. 그 역동적인 것은 뭔가 줄다름처럼 온다라고 해서 3년 부분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갈래, 성격, 제재, 주제, 특징 면에서 우리가 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이 아니라 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난 눈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눈을 보면은 눈은 날씨예요. 처음에 봄 눈이 오잖아요. 그 눈은 진짜 내리는 눈이니까 계절적 배경인 초봄을 드러내는 소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무에 눈을 맞춤으로써, 나무의 눈에 입맞춤함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날씨로서의 뭐 스노우, 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눈은 이제 신체적인 눈이 되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예쁘다고 표현하면 감탄하는 대상. 그러니까 나무가 눈에 덮여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돼서 마치 눈을 감은 것 같다라고 해서 신체, 영어로 하면 eye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싹.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이제 꽃을 피우기 전에 있는 싹 부분을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눈은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눈, 싹의 아름다움. 그래서 결국엔 이 두 가지가 다 시적 화자가 예쁘다라고 하며 표현하며 감탄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